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제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노혜경의 속삭임, 지적임, 그 엽새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 엽새가 이 화면에 안 뜨네요. 방송 이름도 자꾸 옆으로 새나 봅니다. 광고 좀 듣고 돌아올게요.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그 엽새,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원래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땜빵 방송을 시작을 했다가 졸지에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새려면 오만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일단 북한으로 잡죠. 왜냐하면 북한에 관해서는 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데다가, 사실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 소식도 되게 이 정치와 안보, 군사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한참 100만 명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연평해전 같은 거, 그 영화의 관객이 국제시장만큼 많이 든다면 아몰랑 여사가 얼마나 신나할까요? 어쨌거나 간에 이제 그런 그 영화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전쟁, 대결, 대립, 안보 불안 이런 쪽으로만 북한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저게 뭐 하는 나라인가? 어떤 집단인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이 생활상 삶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탈북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물론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과장하고 강조해서 자기가 당한 고초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북한의 나쁜 점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꼭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호나 김문수가 원래 그 사람들 민중해당 출신이고 굉장한 좌파였거든요. 이 극좌파들이 극우파가 되는 이건 인간의 본연 심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탈북자 이야기를 참고하고 싶으면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 블로그를 찾아가 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성아 기자는 북한에서도 정말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거 학벌 얘기하니까 좀 거북하긴 하지만, 이 북한도 대학 입시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과외 수업 같은 것도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김일성 대학 출신이고요. 아주 엘리트죠. 자, 이 주성하 기자는 보면 이 북한에 대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한다라고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북한 체제는 자기가 떠나온 체제이지만 그 체제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지금도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잘 된다는 게 남한과 체제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인민들이 고초를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려면 북한 정치가들이 정신 차려야겠죠. 주성아 기자의 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꽤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비교적 균형 감각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같은 동아지만 이 채널 A에 등장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10살도 되기 전에 북한을 떠난 분이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아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글쎄, 출연료를 많이 주시나 보죠? 국민TV는 출연료 별로 안 주던데. 여하튼 이 북한의 이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북한 문학이 전공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의무감을 가지고 북한 사회에 관해서, 북한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TV에서 마침 마이크를 주신 김에 북한 이야기를 좀 잔뜩 늘어놓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북한 이야기 하는 분들 중에 또 요즘 좀 무리를 좀 빚은 신은미 씨 같은 분들 있죠. 자, 이분은 되게 순진한 분이세요. 되게 순진하고 저도 만나봤는데 마음이 맑고 순진하고 눈이 투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 대구 지역 출신이더라고요. 그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번 딱 어긋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느끼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재미교포기 때문에 남한 이 국적자와는 달리 북한을 드나드는 게 훨씬 자유롭고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고 다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모르는 북한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북한 얘기들을 듣다가 보면 약간 의식의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우리 시골하고 그렇게 안 다르잖아. 왜 이런. 우리도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경직되고 좀 꼴통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남북한은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네 말하자고 보니까. 네, 속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좀 계속해서 앞으로 하겠고요. 가끔 가다가 옆으로 세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되도록 세지 않으려고 정말 수업 교재 준비하듯이 방송 교재를 준비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어요. 그냥 단체로 체감관 정해놓고 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쨌거나 북한의 사회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지난 시간에 북한의 이 문예 정책, 그리고 이제 이 작가들의 동맹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한국의 등단 제도로 세워버렸죠. 오늘도 세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되돌아가서요. 자, 북한이 정책적으로 이 문학을 어떤 식으로 해왔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1945년부터 시작해서 67년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일로 매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61년 정도 되면 자기들 나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사회주의 체제로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회주의 체제와 비슷하게 체제 모순이라든가 또는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서서 독재자가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한
그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권력 강화 수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스탈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이 살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 모택동도 문화대혁명, 일종의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을 하잖아요. 이 북한에서는 이런 문화대혁명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김정일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 또 두 차례의 숙청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문학예술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에서부터 김일성의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로 차츰 변화해 가죠. 60년대 내내 그러한 투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가 동맹이 그 원래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이제 문예정책의 그 헤게모니를 예술가 동맹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설야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작품들이 소개가 꽤 많이 되었는데 남한에서 올라간 분이죠. 이 한설야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귀족적으로 생활하면서 정말 김정일 알기를 얼라처럼 보고 이러다가 숙청을 당해버리는 그런 비운도 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황장엽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94년도에 김정일 그 주석이 사망한 다음에 남한으로 탈출을 했죠. 이때 그 북한 노동신문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사설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사설 제목이 아주 끝내줘요.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 이게 사실은 1930년대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즐겨 불렀던 빨치산 노래 적기가라고 있거든요. 이 적기가 그러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이 조합원들께서는 이 장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인민군이 이 언덕을 넘어서 환한 함성과 함께 이 언덕의 능선 위로 솟아 올라오는 장면이 있는데 장동건이 그야말로 눈이 살짝 이 마시간 장동건이 붉은 기를 들고 언덕을 넘어오는데 이 붉은 기가 솟아오릅니다. 와, 섬뜩하고 겁나죠.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이때 바로 이 적기거든요. 뭐 인공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빨간 깃발이었어요. 이게 적기인데 이 적기는 뭔가 하면 가사가 그래요. 병사의 이 붉은 피가 뭐 굳기 전에 말하자면 하얀 깃발이 이 그 병사의 피로 붉은색으로 물든다라는 건데 이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그 혁명에 나섰던 그 젊은 그 청년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사회주의를 지켜온 거죠. 그때 독일 공산당에서 불렀던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적기가 한번 들을까요, 우리? 언제부터 불렀던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적기가를 일본 공산당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사와 굉장히 비슷한 가사로 바꿔서 불렀는데 그거를 그냥 번역을 한 구절 속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 구절을 사설에서 실은 거예요.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 이 황장엽이 자기도 그 사회주의자였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체 사상은 사실 자기 것이었는데 김정일이 표절을 해갔다. 이 표절. 북한에서도 표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상인데 자기 이름을 빼앗긴 이 학자가 지니고 있는 분노는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절당한, 신경숙한테 표절당한 미시마 6개호는 벌써 세상을 떠버렸기 때문에 덜 억울하겠지만, 딸기밭에 이 6달락이나 표절을 당한 그 안승준의 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정말로. 그쵸? 황장엽도 예외는 아니어서 북한에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학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주의 조국의 한 일원으로 학문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북한의 문학예술인들도 물론 자기 이름을 달고 작품을 발표하긴 하지만 그 작품 발표의 목표는 결국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낸데라고 하는 자기의 주체성 이런 걸 주장하는 건 북한에서는 금기죠. 그런데도 황장엽이 얼마나 분했으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김정일이가 내 주체 사상을 뺏겨간 거야. 표절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 이 황장엽이 이 자기 주체 사상을 자기 것을 뺏겨갔다라고 이렇게 막 분노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 개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학문을 한다든가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써요. 하지만 이제 그 목적이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과 유지 이런 데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북한의 문예 정책은 결국은 문학예술 사업을 통해서 근로대중을 혁명화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혁명화한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 맞는 인간형으로 개조를 한다. 이놈의 개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단어예요. 이 국민성을 개조하자, 국가를 개조하자,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유시민이 국가개조론이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유시민의 국가개조론은 박정희의 국가개조론에서 말을 따온 거예요. 박정희는 입만 벌리면 개조 그랬거든요. 개하고 새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성을 개조하자.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옛날로 들어가면 이광수가 민족성 개조, 민족 개조라는 얘기도 썼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상황이 그다지 건강하거나 건전하지 못하니까 좋은 걸로 나아가자라는 건데 사회주의자들한테는 당연히 현재가 안 좋아요. 왜냐? 부르주아들이 지배를 하고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무산 대중이 정말 빡빡이면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자기들이 생산해서 마땅히 가져가야 될 그 잉여 가치들을 몽땅 빼앗기고 고생하면서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거 엎어야 되잖아요. 개조해야죠. 자,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인간부터 우선 사회주의 건설에 걸맞는 사람으로 개조돼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문학예술이 추구하는 목표다. 저는 정말 이래서 북한이 특히 사회주의가 이래서 진짜 싫어요. 아니, 내가 내지, 그렇잖아요. 저는 좀 톰보이의 그 광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에 톰보이라고 하는 의류회사가 생겼거든요. 이게 일본 회사에서 들어온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톰보이예요. 근데 여성 의류예요. 이름이 톰보이인데. 톰은 남자의 이름이고 보이는 보이잖아요. 근데 여성 의류거든요. 이 톰보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데 광고의 문구가 이래요. 1000만 번 세상이 변해도 나는 나. 와. 굉장하죠? 근데 웃기게도 이 톰보이에 대해서 제가 불매운동에 앞장선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 엄청나게 임금 착취를 하고요. 그 봉제 공장의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인권 유린을 하고 하는 바람에 여성단체가 몽땅 나서가지고서는 불매운동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에서 광고를 1000만 번 세상이 변해도 나는 나라니 무슨 새누리당도 아니고 이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어쨌든 그 광고 문구 자체는 정말로 멋졌어요. 그리고 이게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구호예요. 1000만 번 세상이 변해도 나는 나. 그럼 사유주의는 어떠느냐? 네가 1000만 명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이게 사회주의 구호인 거예요. 이 사회주의에서 정말 내세우는, 북한에서 많이 내세우는 구호인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유일사상의 구호인데요. 전체. 우리 인민 전체는 하나. 김일성을 위하여, 김일성은 전체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유일사상의 구호예요. 그러니까 하나, 김일성 수령동지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전체, 우리 인민은 하나를 위하여 김일성 수령동지께 충성을 바치며. 이제 이게 유일사상 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세상이 1000만 번 변해도 나는 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세상에 1000만 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문예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로 가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도 알다시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표방하는 어떤 이상적인 국가가 있죠. 그 이상적인 국가를 향해서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기본적인 사상을 거기에다 맞추어가는 제도죠.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면 작가가 못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으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함께 나아가던 것이 적어도 61년 이전 의 문학이었고 67년도에도 그런 문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자, 그 시기에 북한 문예의 핵심을 사회주의 문예 이론이라고, 사회주의 문예 이론 내지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 이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67년 이후에는 이 문예 이론의 이름이 주체 문예 이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체 문예 이론. 사회주의 대신 주체가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사회주의의 가장 발달한 단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주체 사상도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정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통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워 들은 것뿐이고요. 근데 정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엥겔스가 수도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엥겔스가 마르크스하고 함께 만든 마르크스 사상 속에는 상당히 종교적인 이 구조의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산당의 조직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 수도회가 있거든요. 그 예수회의 조직 강령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예수회 조직 강령을 제가 구해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봐야지 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하튼 주체 문예 이론으로 6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문예 이론도 그 정치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주체 사상으로 변화하면서 문예 이론도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문예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든 사상이 따라 변화하는 것이죠. 그 외 유일 사상 10대 원칙 맨날 이름 까먹어서 제가 손바닥에 적어왔거든요. 유일 사상 10대 원칙에 보면 그 사조 구항인가에 보면 김일성의 어록을 언제나 인용해가지고 성서 인용하듯이 그래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라고 했듯이 김일성의 사상을 넘어가는 생각은 말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가 검열하긴 어렵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조건 김일성의 유의사상 이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주체가 뭐예요? 우린 맨날 주체적으로 뭘 한다라든가 내가 주체라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체거든요. 같은 주체가 맞아요. 주체적으로 뭘 한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뭘 한다라는 그 주체인데 여기다가 주체 사상을 붙여가지고 북한 특유의 독특한 정치 이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체 사상인데요. 이 주체 사상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소리예요. 말은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사는 세상. 얼마나 멋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어울려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관용이 있는, 즉 톨레랑스가 있는 사회를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불완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님의 지도 영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영도자. 예, 위수김동이라고 불러요. 위수김동. 뭔가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준말이에요.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에 따라서 그래서 살아가야지만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신정국가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신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죠. 예, 그렇게 부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파악을 할 때 북한이 뭔가 좀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이 교회, 특히 개신교회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들이 북한하고 시스템이 되게 비슷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즉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되어 있고, 이 김일성 말씀이 절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무슨 장로, 집사 어쩌고저쩌고 위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공산당 제도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이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살잖아요. 이게 정말 북한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북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농담 삼아서 그래요. 이미 하부 구조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다, 남북한이.
남한 인민이나 북한 인민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하니까 이미 아랫단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고 윗단은 서로 이 권력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제 이런 농담들도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아, 이 헛소리 많이 했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난 몰라. 아, 제가 이 개신교의 교회 생활의 형태하고 북한에서의 생활 형태가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에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얻는다라고 했더니, 누가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래? 근데 사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북한 실상을 놓고서 세미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어떤 탈북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남한과 북한이 이미 인민 차원에서는 아랫단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주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주체가 세상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진짜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은 좋다. 말은 좋은데 뜻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결국 이 주체라고 하는 그 좋은 뜻을 결국은 김일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체다라는 뜻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여기까지 가기까지 갑자기 들이밀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주체는 이런 뜻이야 라고 들이민다고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어요? 근한 10년, 심지어 한 15년에 걸친 언어를 다루는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요. 북한에서는 주체라고 하는 말이 김일성의 입에서 언제 제일 먼저 나왔느냐.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서를 찾아보면 55년도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주체라는 말은 사상적인 용어예요. 김일성이 어떤 연설을 하는가 하면 제목이 사상에 관한 연설인데요.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 이름 굉장히 이 제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전부 다 담고 있는데요. 사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유승민이 뭐라 했더라 하고 버벅댔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공주마마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공주마마는 아니지만 여하튼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라. 근데 이게 마음 풀고 마음 열어라. 그래서 비는말 같잖아요. 사과할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싹싹 비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마음 풀어라. 마음을 열어라. 한마디로 너 지금 꽁하고 너 지금 속까지 비좁으니까 그러지 마. 이 소리를 굉장히 우아하게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이 공주마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대로 가렸었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효과를 많이 거둘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특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위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은 나라죠. 항상 강조하지만 2천만 명을 감시와 억압으로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옆길로 새는 그 사람들한테만 그러는 거죠.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정부도 우리 정권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조중동 종편들을 이제 중앙일보는 좀 빼고 조중 내지는 뭐 기타 뭐 YTN이니 MBN이니 온갖 종류의 종편들이 이 중앙일보 정도만 빼고는 다 보면 우민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데요. 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걸 제공해서 먹을거리를 주고 때로는 뭐 TV조선이라든가 그 채널 A 같은 데서 정말 목소리 높은 자기가 그 시사평론가라고 주장을 하시죠. 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마타도어를 하고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민들한테는 잘못된 생각이 대세인 것 같은 분위기를 막 줘요.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북한은 그나마 상업적인 언론도 없는 오로지 구경방송 내지는 구경신문, 구경 읽을 거리밖에 없는 곳이죠. 제공되는 건 몽땅 그런 거고요. 자, 그런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근데 남한도 북한 정도로 뭐 공개 처형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끔찍한 짓은 남한도 못하지만 아니 뭐 이렇게 그 백두대낮은 아니라도 그 한밤중에 그 한밤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통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낮이나 마찬가지인데 막 캡사이신 듬뿍 들어가고 독극물 들어간 물대포 막 쏘지요. 이 구사대 같은 걸 동원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또디리 패지요. 심지어 차로 밀어버리지요. 아니 뭐가 짜다라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체제든지 간에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권 유린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자제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국민들이, 기타 국민들이 반대자에게도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 이게 저는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사회가 절대 아니죠. 북한 사람들은 이 국가에 반대해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국민 1%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함으로써 나머지 국민들이 결속을 이루어내는 거죠. 어떤 독재 정권이든지 또는 어떤 나쁜 정권이든지 간에 이 국민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한쪽을 낮추고 한쪽을 높여서 이 다수를 우대함으로써 다수가 소수를 핍박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유혹은 되게 많이 느껴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했던 것도 그게 국민 통합이 되어야지만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점도 있지만 그게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저렴하잖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가끔 가다가 부산의 고향인데 가끔 가다가 고향에 가서는요 길바닥에서 토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부산 사람들이 그 특유의 왜 길에서도 가끔 가다가 전라도 새끼들이 어쩌고 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와 저런 얘기를 인간의 탈을 쓰고 입 밖에 내어서 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저렴해요. 그 말도 못하게 저렴한 것이 정말 엄청나게 혐오감을 주는데 그것을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비민주적인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어쨌거나 이것도 옆으로 샜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이 주체를 55년도에 이 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대체하자라고 했는데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그것만이 옳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 없이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주체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주체가 자기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사상을 가지자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뜻이죠. 근데 그 내용이 알고 보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언어적으로 볼 때는 참 나무랄 데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대체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자라고 김일성이 말을 하니까 많은 작가들이 옳다 맞는 말이다. 말 맞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학에서 또 자유를 구가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또 막 비판이 들어가지고 부르주아 정신이 찌들었다 물이 들었다. 소설에서 이 형식주의나 교조주의를 탓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주인공들이 보면 악당도 등장하고요. 주인공들이 막 실수도 하고 잘못한 생각도 하고 하다가 반성하고 이런 입체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입체적인 인물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실은 입체적인 인물들이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 있는 주인공들이 자꾸 등장을 하면 또 당에서 난리굿을 지겨요. 작가동맹 이런 데서 너는 말이야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었다. 퇴폐적이다. 뭐가 어쩌다. 이래갖고 다시 형식주의로 돌아가요. 무조건 착한 주인공. 무조건 당에 잘 따르는 주인공. 그리고 악당들도 조금의 잘못, 평소에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아주 작은 잘못,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주인공한테 질투를 해가지고 심술을 좀 부렸다가 크게 깨닫고 반성하는 악당,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하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지죠. 어쨌거나 간에 55년도에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을 쓰면서 사상에서는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확립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56년도쯤에는 경제에서 자립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누구냐. 스탈린이 죽었잖아요. 이제 스탈린이 죽고 이 후르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갖고 스탈린 격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남한이란다. 이 북조선에서도 김일성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가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서 싹 몰려나가고 이게 사실은 경제 분야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경제에서도 자립 경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주체, 자립. 그다음 나머지 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들인데 국내 정치에서 자주가 있어야 되겠다. 외세에 휘둘리지 말자. 자주.
그 다음에 국방에서도 자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4대 원칙인데 주체사상의 일종의 4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대 원칙이란 말은 제가 지은 말이에요.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 말은 되게 멋져요. 말은 되게 멋진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단계별로 김일성이 연설하면서 그 사상적인 말하자면 이 실마리를 주고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뚜렷한 어떤 이 정치 이념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게 67년도 이후거든요. 그 이후로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말 대신 주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게 되는 나라가 되었지요. 슬프다. 라게이지님께서요, 대구 경북은 부산보다 더 심하대요. 대구 경북에 비하면 부산은 양반이라는데, 와우. 그러면 도대체 대구 경북에서는 어떻게 살죠? 사실 그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동운동의 메카였어요. 지금 대구 폭동이다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기 노동자들의 봉기였죠. 노동자들의 시위였는데, 대구에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말하자면 이게 자본의 착취에 대항하는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었고, 그거를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면서 대구 공산주의자들이 씨가 말랐다라는 썰도 있고요. 이게 박정희의 형이죠. 박정희의 형 박상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이분들도 대구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였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 지역이 보면 왜 이 안동도 그렇고 대구 상주가 안동 상주가 양반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이 자제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가지고, 특히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이 지주들이 많았던 전라도 지역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상업과 공업 이런 것들이 빨리 발달을 하잖아요. 농토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경북 지역은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좀 짓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지주의 아들들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 식민지에 대한 그 민족주의적 저항과 합쳐져서 굉장히 강력한 사회주의 운동의 메카가 되죠, 대구가. 이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대구가 저렇게 변한 게 이해가 잘한 거예요. 솔직말. 부산이 87년도 부마항쟁의 도시였고 87년 넥타이 부대들이 맹활약을 했던 도시가 지금 이 지경의 꼴통으로 변한 거는 삼당 합당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통령을 배출한 양반 가문이라도 되는 듯한 허위의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하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이고, 애쓰는 라인께서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 날에 국민TV 부산 경남 지역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및 공개 방송이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오, 서영석의 정치 토크네요.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을 이 시간에 기다리셨던 분들 가운데 부산 근교에 계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까먹을 뻔했어요. 곰곰님 고맙습니다. 저기 국민카페에 커피 한 잔 갖다 놓으셨다고요? 제가 내려가면서 마시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옆으로 샜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정치사상으로 변화해가지고서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체한 게 67년 이후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어 주체사상이, 그게 언제였냐면, 조선노동당,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북한 공산당의 정식 명칭은 조선노동당이거든요.
조선노동당. 그래서 처음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정할 때 말이 되게 많았대요. 아니 그 조선노동당하고 이렇게 오해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금기시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의 민주화라는 뜻에서 민주노동당이라고 과감하게 이름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노동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북한 공산당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자, 이렇게 말은 말로 격파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금기시하고 안 쓰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 빨간색 얼마나 예뻐요. 새누리당한테 빨간색을 뺏겨버렸잖아요. 빨갱이란 말을 겁을 내다가. 또 세자. 유승민이 이 아물랑 여사한테 굉장히 밉보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유승민이 원래 친박계의 대표주자였거든요. 자, 그랬는데 밉보이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새누리당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자고 할 때 유승민이 반대했대요. 우리는 파란색이다. 원래 보수는 파란색이고 진보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아물랑 여사가 선거 때 보수 의제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바꾼 거거든요. 진보 의제를 훔쳐가려고 빨간색으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훔쳐갔다가 몽땅 다 지금 배신 때리고 있잖아요. 이 배신의 정치의 그냥 극점,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때 유승민이 우리는 파란색입니다. 즉 우리의 보수 정체성을 배신 때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완전 밉보인 거죠. 다음번 유승민이 대구에서 과연 공천 받을 것인가? 자, 이건 이래요.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끝까지 안 물러나고 그리하여 김무성도 살아남고 이러면 공천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유승민이 밀려나면 좀 있으면 김무성 밀려나거든요. 그러고 다시 친박들이 장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운 좋으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나라가 망하기는 참 쉬운데요.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나라가 곧바로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10년을 모셨지만 그리고 사실 지나놓고 보면 나라가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획기적으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획기적으로 나빠지는 건 참 빨라요. 왜냐하면 어지리고 두드리 부는 거는 애들도 해요. 근데 정리정돈하고 치우고 키우고 하는 건 어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리는 건 순식간에 해요. 치우는 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무조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이니 이혜훈이니 또 남경필이니 홍정욱이니 또 지금 배지는 못 달고 있지만 김성식이니 이런 사람들이 김성식 탈당했구나. 헷갈린다. 안철수한 데려갔잖아요. 맞아. 하여튼 어쨌든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대세가 되면 새누리당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끔찍한 당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귀족적인 정당인 거죠. 귀족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귀족의 핵심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벼락부자들? 벼락부자들 이런 사람들 내지는 벼락부자 내지는 천민적인 사람들 그냥 돈만 들입다 많은 내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간 전혀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돼지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만요. 진짜 귀족들이 하고 있으면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이 진보 운동하기에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말이 통하니까. 합리적으로. 그들이 우세하면 국민이 그들을 선택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능가할 만한 정책과 그리고 어떤 모범을 진보가 보여주면 국민이 진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진짜 귀족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짜 귀족은 없어요. 진짜 귀족은 없지요. 자,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유승민이라든가 이혜훈 같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런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진보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옆으로 새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튼 이 얘기만 하고 저기 끝을 내죠.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명칭이 67년 이후에 정립이 됐는데, 자, 조선 노동당이 그 10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했거든요. 이게 70년대 도에 5차 당대회를 해요. 여기에서 주체 사상을 조선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을 하고요. 72년도에 제가 이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사회주의 헌법인데, 그런데 공식적인 통치 이념으로 주체 사상을 제시하는 거죠. 주체 사상을 사회주의의 가장 앞선 단계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67년에서 72년 사이의 한 5년의 기간 동안에 북한은 그야말로 동토의 왕국 닫힌 체계가 되는 겁니다. 슬픈 북한 이야기, 제가 슬픈 북한 이야기로 들어간다고 예고를 하고서 일주일 만에 겨우 슬픈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한은 이때 만들어 놓은 체계에서부터 수많은 경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처절하고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식적인 통치 이념으로 제시가 된 이 주체 사상이 무려 80년 6차 당대회 때는요, 아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능가해서 초월해버려서 오로지 유일무이한 독자적 통치 이념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유일 사상이 되는 거죠. 승진 많이 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계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이다라고 주장되던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초월하는 통치 이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러니까 북한에서 70년대를 주체 사상의 대고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게시판에 방송 후기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